꼬나제, 밥은 먹나? 아니, 밥 먹어야지. 먹는 대로 힘쓴데. 음, 섭하제, 뭐가? 애미 없으니까. 별로. 한동안은 맴이 많이 헐기다. 그래 지내다 보면 좋은 사내도 나타나고 또 아도 낳고. 그러다 보면 차차 잊어질 기다. 내 그럴지 안 그럴지 엄마가 어찌하노? 애미가 모르는 게 어딨나? 차라리 귀신을 속여라. 귀신 아이가? 얘 끼신가 언년. 아버지 보러 가니까 좋나? 좋지 있냐나. 가시나 얼굴에 김이 낀 거 봐라. 내가 누구 때문에 이래 됐는데. 와, 내 때문이고? 당연하지. 내는 이제 가야 한다. 애미한테 뭐 할 말 없나? 할 말 없음 엄마 간대. 잠깐만. 와, 이제 가면 아주 안 오나? 안 가면 안 되나? 딱 오늘까지만 울어야 한대. 알았지? 안녕, 엄마. 엄마, 안녕. 병실 문 앞에서 한참 동안 심호흡을 했다. 엄마한테 주려고 산 앙고라 스웨터를 만지작거리며 은은한 연분홍색의 작은 진주가 달려있는 따뜻한 옷이다. 엄마의 어깨에 걸쳐주면 모르는 척 화해를 해줄 것 같았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병실은 텅 비어 있었다. 침대 정리를 막 끝낸 최 간호사가 날 보더니 말없이 눈을 내리깔았다. 그렇게 엄마는 기어이 내 기대를 배신하고 말았다. 아니나 다를까 최 여사는 가축병원에 있었다. 앉아있는 것조차도 힘이 겨운지 숨을 고르며 심하게 기침을 콜럭인다. 자갈치 아줌매도 그 앞에 기운이 쭉 빠진 얼굴로 앉아있었다. 한쪽에서 개들을 살펴보던 정숙 언니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따금씩 최 여사를 돌아보고 있다. 한참을 창밖에 서서 최 여사를 노려보았다. 이내 최 여사와 자갈치 아줌매도 날 발견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쳐다보았다. 가슴에서 뭔가 뜨거운 게 울컥 치밀더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손에 들고 있던 스웨터를 내던지고 고개를 돌렸을 때였다. 애자야! 애자야! 자갈치 아줌매가 급하게 따라 나오더니 내 팔을 붙잡았다. 아줌마는 눈물로 얼룩진 내 얼굴을 보더니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에이그 에이그 하고 한숨만 쉬다가 안쓰럽다는 얼굴로 말했다. 내가 네 볼낯이 없다. 네 어머니가 사는 걸 딱 포기해버린 모양이다. 새끼 가심에 못 받고 피 절절 흘리게 하고. 아휴, 어쨌지만 편히 갈 수 있다고. 우리 엄마 대체 왜 저런데요? 대체 왜요? 목이 메어 소리를 지르자 자갈치 아줌매는 한숨을 푹 쉬더니 내 손을 잡고 이끌었다. 잠깐 아줌매랑 얘기 좀 하자. 자갈치 아줌매는 찬바람이 부는 골목을 걸으며 조곤조곤 옛날 얘기를 들려주었다. 일찍부터 부모를 여의고 고안해서 자란 영희는 산사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불심을 어지럽힌다고 말할 정도로 참말 곱고 예뻤다. 영희가 사랑에 빠지게 된 사람도 방학을 맞아 절에 요양 겸 공부를 하러 들어온 청년이었어. 청년은 해우소에서 영희와 우연히 마주친 후로 매년 여름과 겨울이면 산사로 찾아들었다. 물론 영희를 만나기 위해서였지. 두 사람의 사랑을 일찌감치 눈치챈 할매 스님이 적극적으로 주선하여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다. 원래부터 동물들을 끔찍이 사랑했던 영희가 수의학을 전공하게끔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사람도 남편이었다. 두 사람은 함께 가축병원을 차리고 병원 일을 시작했다.
잘생긴 아들을 낳고 2년 후엔 예쁜 딸도 낳았다. 불행은 갑자기 찾아왔다. 온 가족이 봄소풍을 가다가 가드레일을 받고 차가 전복된 것이다. 운전석에 앉은 영희와 그 뒤쪽에 있던 딸은 무사했지만 보조석에 있던 남편은 현장에서 즉사했고 그 뒤쪽에 탑승했던 아들은 크게 다쳐 불구의 몸이 되었다. 그때부터였다. 영희가 운전대를 잡지 않은 것은. 시댁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잡아먹고 손주까지 다리병신으로 만든 년이라며 인연을 끊고 먼 타국으로 영영 이민을 가버렸다. 부드럽고 온화하던 영희의 성격이 드세고 극악스러워진 것도 그때부터였다. 사방이 적이라고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한탄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가장 미워했던 사람은 자기 자신이었다. 평소에도 영희는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그날 죽었어야 할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자기였다고. 불구가 되어야 할 사람은 아들이 아니라 자기였다고. 다리를 저는 아들을 볼 때마다 마음 한쪽이 너덜너덜 떨어져 나가는 것 같다고. 살아있는 동안 다른 목숨을 살리는 것이 그나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공양이라고. 그리고 지금은 남아있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이 어미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자갈치 아지매와 함께 최 여사를 무작정 병원으로 끌고 온 뒤 나는 동팔 아저씨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동팔 아저씨는 기다린 지 한참 만에 피곤한 기색으로 진료실로 들어왔다. 그러더니 아무 말 없이 굳어진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저기... 수술 안 받는다고 당장 죽는 거 아니다. 데리고 가라. 네 그래 약해 빠지가 우리 엄마를 살리라 했노. 지금 수술하면 얼마나 더 살 것 같나? 6개월? 1년? 가라. 내는 니고 니 어메고 더는 안 볼란다. 1년이라도, 다음은 1년이라도 살게 해달란 말입니다. 동팔 아저씨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니는 와 그래 엄매를 살리라 카노. 엄마잖아요. 한참을 묵묵히 앉아있던 동발 아저씨가 서랍을 열더니 반쯤 남은 소주를 꺼내들었다. 커피잔에다 조금 따라 내게도 나누어 주더니 본인은 병나발을 분다. 병원 나가면서 네 어매가 묻더라. 의사 직감 떼고 내 같으면 이 수술 받겠느냐고. 아무 대답도 못했다. 내도 아마 집에서 편안히 죽는 쪽을 선택했을 거야. 수술 받아도 건강하게 지내다 죽는 게 아니다. 그 1년간 죽지 못해 살 수도 있다. 그래도 옆에 붙들어만 놔주시면 안 될까요? 아직 엄마랑 못 해본 게 너무 많습니다. 못한 얘기도 많고 같이 못 먹은 것도 많고 같이 못 본 것도 너무너무 많다고요. 이상하다. 난 원래 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요즘엔 몸 안의 수분이 죄다 눈으로 빠져나오는 것만 같다. 나는 얼른 비어져 나오는 눈물을 닦았지만 눈물은 끝도 없이 솟아났다. 결국 나는 고개를 파묻고 말았다. 동팔 아저씨가 낮게 한숨을 쉬었다. 잠시 후 의자가 삐그덕거리는 소리에 이어 조용히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다. 한참 만에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 수술 동의서가 놓여 있었다. 드디어 가축병원이 팔렸다. 복덕방 아저씨는 좋지 않은 목치고는 좋은 값에 판 것이라며 위로 아닌 위로를 했다. 나는 정수건이와 함께 병원 단골들에게 전화를 걸어 맡겨둔 개와 고양이를 모두 찾아가게 했다. 하지만 털이 듬성듬성 빠진 개와 한쪽 다리를 저는 개는 아무리 기다려도 주인이 오지 않았다. 뒷정리를 하고 있던 정수건이에게 말했다. 근데 자들은 왜 안 찾아가노? 연락은 했나? 치료하라고 맡겨놓고 안 찾아간 개들이다. 병든 개라고 버려준 건데 그렇게 의료단지에 기증하라고 해도 원장님이 안 쌌고. 정말 못 말린다니까. 나는 머리를 흔들며 가방에서 준비해둔 봉투를 꺼내 정수건이에게 내밀었다.
이달치 월급하고 퇴직금 좀 넣었다. 너무 급작스러워가 미안하다 언니야. 정숙 언니는 고개를 숙인 채 한숨을 내쉬었다. 정숙 언니를 배웅하고 병원 문을 잠근 뒤 창문의 블라인드를 내렸다. 병원 사무실이 물속에 잠긴 것처럼 어두워졌다. 일단 우리에서 게들을 풀어줬다. 녀석들은 풀려나자마자 꼬리를 흔들어대며 여기저기 코를 킁킁거리며 돌아다니더니 곧 내 옆에 와 쓰다듬어 달라고 매달렸다. 나는 쓸쓸하게 웃으며 한 마리씩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조제실 냉장고에서 찾아낸 염화 칼륨과 주사기들을 탁자 위에 늘어놓았다. 개들은 내가 자기들을 죽일 작정인 줄도 모르고 천진난만한 눈으로 날 바라보며 애교를 피워댔다. 나는 가장 작은 개를 우선 무릎에 앉혔다. 그리고 주사기에 염화 칼륨을 가득 채워 넣었다. 나도 모르게 얼굴에서 눈물이 뚝뚝 흘러내렸다. 작은 개가 얼굴을 따뜻한 혀로 핥아대기 시작했다. 그런 개를 무릎 사이로 단단히 붙들고 주사바늘을 찔러 넣었다. 하지만 주입을 시작하려니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 엄마의 목도 칼로 찐 년이면서 왜 이깟 일로. 나는 결국 개를 껴안은 채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수술비를 지급하고 동팔 아저씨와 구체적인 날짜를 정한 뒤 병실로 돌아왔다. 그런데 최 여사는 또 침대를 비우고 없었다. 이젠 너무 지쳐서 화낼 기운도 없다. 부산집과 자갈치 아줌매의 가게를 거쳐 마지막으로 내소사로 향했다. 법당 앞 마당으로 허겁지겁 들어서니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최 여사가 우울한 얼굴로 할매 스님의 처소를 빠져나오고 있었다. 최 여사의 얼굴을 보자 슬픔보다 분노가 먼저 치밀었다. 엄마 지금 미쳤나? 온 힘을 끌어모아 소리를 지르자 최 여사가 당황한 기색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조용히 안 하나? 여가 어디라고? 그러더니 그냥 내 옆을 쌩안이 지나친다. 기가 막혀서 최 여사의 몸을 돌려세웠다. 지금 나랑 정달라고 그러나? 니랑 뗄 정이 있기나 했나? 고마 가자. 피곤하다. 최 여사는 매정하게 내 팔을 뿌리쳤다. 병원 정리했다. 최 여사가 가던 길을 멈추고 매섭게 돌아보았다. 두 눈이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니 지금 뭐라 했나? 병원 정리했다고. 다시 한번 씹으려봐라. 뭐? 병원을 어째? 뭐 그리 놀라는데 내가 그거 팔아가 도박을 한다 했나 술을 마신다 했나. 최 여사가 한 걸음에 달려오더니 있는 힘껏 내 뺨을 후려쳤다. 예전만큼 아프지도 않다. 따기를 맞으니 차라리 후련했다. 니 지금 민석이 일이 어찌 돌아간지 아나? 엄마 갖고 나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인데. 시끄럽다. 향 꽂고 절 안 할라면 당장 원상 복구시키라. 최 여사의 쌀쌀맞은 태도에 서름이 북받쳤다. 엄마가 왜 이러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엄마는 억울하지도 않나? 일에 아무것도 못 해보고 세상 등지면 억울하지도 않냐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해봤고 살 만큼 살았다. 와 자꾸 거짓말하는데. 엄마 살고 싶지. 민식이 애 낳는 것도 보고 내 시집가는 것도 보고 그래 좀이라도 더 살고 싶잖아. 내 그거 모를 줄 아나. 최 여사는 한참 동안 굳은 듯이 서 있었다. 그러더니 잔뜩 충혈된 눈으로 내 얼굴을 쳐다보았다. 목이 잔뜩 메었는데 억지로 쥐어짜는 듯한 목소리다. 그래 이년아. 내도 살고 싶다. 발다리 다 떼가도 좋으니 미치도록 살고 싶다고. 그럼 왜 그러는데? 대체 왜 그러는데?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터져나왔다. 그렇게 살고 싶으면서 자기도 죽고 싶지 않으면서. 나는 엄마의 발을 붙들고 애원했다. 엄마야, 수술 받고 우리 딱 1년만 같이 살자. 응? 수술 안 받으면 석 달도 힘들단다. 나는 최 여사를 붙든 채
그대로 스르르 주저앉고 말았다. 몸속 가장 깊은 곳에 있던 댐이 터진 듯 마치 심장이 자기 몸을 쥐어짜며 통곡을 하듯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렀다. 최 여사도 내 옆에 쭈그리고 앉았다. 그 얼굴도 눈물로 젖어 있었다.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고 있는 내게 엄마가 나직하게 물었다. 아가, 네 일하는 거 안 힘들어? 힘들다. 힘들어서 미치겠다. 근데 와 엄마를 안 보내주는데 내 힘들다고 엄마 보낼 순 없잖아. 아무것도 못 해보고 그냥 보낼 순 없잖아. 최 여사가 서글픈 눈으로 가만가만 내 얼굴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내 수술 받으면 그냥 1년이 아니고 억수로 힘든 1년을 보내야 한대. 내 살아있는 동안 이 미친 짓거리를 또 해야 한다고. 와, 그걸 모르노?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왜 엄마가 그런 걸 걱정해? 엄마는 자식 옆에서 오래오래 살 생각이라 해야지. 왜 그런 걱정을 해? 나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나는 엄마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엄마의 품이라는 거, 엄마 품이 이렇게 좋다는 거 이제 겨우 알 것 같은데 벌써 날 밀어내면 어떡해요? 어떡해요? 나는 엄마를 부둥켜 안고 서럽게 울고 또 울었다. 바람이 우리 모녀를 감싸며 지나가고 있었다. 엄마와 함께 버스 맨 뒷자리에 나란히 타고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는 텅 비어 있었다. 비포장도로를 따라 덜컹거리는 버스와 함께 버블 인형처럼 고개를 흔들며 한참을 말없이 갔다. 눈밑이 거뭇한 것이 얼굴이 영 안 됐네. 갑자기 최 여사가 내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한다. 그런 엄마도 몰골이 말이 아니긴 마찬가지다. 사도 낱말하네. 하긴 그 독한 약들 씹어 삼키는데 성한 게 미스테리지. 그러더니 또 말이 없다. 한참 만에 입을 연다. 네 양서방 진짜로 좋아하나? 와, 내는 솔직히 그놈아 별로다. 내 새끼 내사할 땐 언제고? 그건 형식적으로 다 그런 기고. 나는 픽 웃으며 엄마의 손을 잡았다. 걱정 마라. 이제 그놈아 볼 일 없다. 쨌나? 응. 잘했다. 인연이 아니면 빨리 갈라서는 게 서로에게 좋은 기지. 최 여사도 내 손을 마주잡고 다른 손으로 손등을 두들기며 말했다. 인연이 아닌 줄 어찌 알았는데 치료시키러 온 놈하고 안락사시키러 온 놈은 표정부터가 다르더라. 작도 달겠네. 찜에 걸려가 정신이 어찌 된 줄 알았는데. 쥐매라니. 대정태세 문단세 예성년중 임명선 내 이래도 쥐매가. 딴 건 없나? 곰곰이 생각하던 최 여사는 갑자기 생각난 듯 송아지 노래에 원소기호를 붙여 부르기 시작했다. 수엘리 배붕탄 질산풀레나 말교 지매가 아니라 노망이구만 노망. 최 여사와 함께 동시에 낄낄거렸다. 한자리 웃고 나니 엉망으로 구겨졌던 마음이 반듯하게 펴지는 듯하다. 이내 최 여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날 불렀다. 아가, 응? 수술 받자. 순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고마워서, 너무 고마워서. 나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고 재빨리 비어져 나온 눈물을 훔쳤다. 대신에 그 안에 결혼도 하고 유명한 소설가도 되고 해야 한대. 알았지? 눈물이 계속 샘솟아서 대답을 할 수가 없다. 엄마가 팔등을 툭툭 쳤다. 얼른 눈물을 닦고 엄마를 쳐다봤다. 그리고 웃으려고 했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표정이 우스꽝스러웠는지 엄마가 피식 웃었다.
미친년. 우리는 다시 서글프게 서로를 마주보며 낄낄거렸다. 드디어 엄마가 수술대에 오르는 날, 민석이 부부와 자갈치 아줌의 현진이까지 병원으로 달려와 주었다. 하지만 5시간 정도 걸릴 거라던 수술은 2시간도 안 돼 끝났다. 진료실로 들어가니 동발 아저씨가 창밖을 보고 서 있었다. 모시고 가거라.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는데 동발 아저씨가 책상 위로 상자 하나를 내밀었다. 그리고 눈이 마주칠세라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진통이 올 때마다 나들이라. 한 번에 많이 놓으면 심장에 무리가 가니 조심하고. 나는 잠자코 책상 위에 놓인 모르핀 박스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 위로 오후의 햇살이 길게 떨어지고 있었다. 가장 혹독했던 겨울이 끝나고 봄이 다가오고 있었다. 내소사로 가는 길에 늘어선 나무들에도 어느덧 새싹이 조금씩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한복을 차려입은 엄마를 모시고 법당에서 불공을 드렸다. 제여사가 시주에 지어진 사당이 완성되어 있었다. 정갈하고 아담한 사당이었다. 제여사는 신축 사당으로 옮겨진 아버지의 낡은 위패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이내 바닥에 비단 보자기를 펼치고 조심스레 위패를 챙기기 시작했다. 할매 스님을 뵈러 처소로 들어서려는데 법당 스님이 나타났다. 근 스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 예? 금산사로 입도 수행 가신다고 말씀만 남기시고. 그 말에 최여사가 나직하게 한숨을 지으며 툇마루에 걸터 앉았다. 그 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여서 가슴이 아팠다. 시원하게 뚫린 바닷가 해안도로를 달리는 동안 최여사는 내내 눈을 감고 있었다. 나는 운전을 하는 동안 틈틈이 최여사의 안색을 살폈다. 병마와의 싸움이 마지막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모르핀에 의지해 겨우 하루하루를 버티는 나날이었다. 이젠 정말 엄마와 며칠이나 더 지낼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내내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모습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다. 만약 잠들어 있는 게 아니라면 불안해진 나는 최여사를 깨우기로 했다. 엄마! 엄마! 깜짝 놀라 부르자 최여사가 귀찮다는 듯 눈을 떴다. 와! 나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아니다. 쌀쌀하지? 히터 틀까? 기름에 끼라. 배고프지? 어디가 갈비나 실컷 들어갈까? 소식해라 오래 살람은. 그람은 집에 가지 말고 어디 훌쩍 여행이나 갈까? 춥다 배고프고 집에 가자. 최여사는 눈도 뜨지 않은 채 힘없이 대답했다. 최여사는 더 이상 대꾸하기 귀찮은 기색이 역력했지만 나는 자꾸만 마음이 초조해졌다. 왠지 이번에 잠이 들면 영영 눈을 뜨지 않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우리 할매 보러 갔구나? 갑작스런 제안에 최여사가 바짝 눈을 뜨더니 고개를 돌려 쳐다봤다. 언제? 지금. 비로소 기운을 차린 듯 최여사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시내에 들어섰을 때 잠깐 차를 세우고 가게에 들렀다. 차로 돌아가 보니 최여사가 식은땀을 흘리며 앉아있다. 옷깃을 쥐고 있는 것을 보니 또 한 차례의 통증이 지나갔나 보다. 알아도 알지 못하는 척 최여사에게 영양갱이 든 박스를 건넨다. 뭔데? 근스님 영양갱 환장하잖아. 최여사가 박스를 열어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마음은 벌써 할매 스님 곁에 가 있는 것 같다. 금산사를 향해 서해안 국도변을 내쳐 달렸다.
자그마한 충격에도 괴로워하는 최 여사를 위해 노심초사하며 운전을 해야 했다. 즉흥적인 계획이었지만 여행을 떠나자고 한 것은 좋은 생각이었던 것 같다. 길가에 줄지어 핀 벚꽃 사이를 지날 때는 시들어 있던 최 여사의 얼굴에도 어린아이 같은 웃음이 번졌다. 가슴이 시릴 정도로 아름다운 날씨였다. 푸른 하늘과 맞닿은 바다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빛깔로 반짝거렸고 문틈으로 불어오는 바람에는 향기가 실려 있었다. 도중에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진 최 여사가 차를 세우게 했다. 지금까지도 주사는 최 여사가 손수 놓는다. 나는 팔에 고무줄을 묶는 것을 도울 뿐이다. 모르핀을 놓는 간격이 급속도로 짧아지고 있었다. 진통제를 맞은 최 여사의 얼굴이 몽롱하게 풀어졌다. 나는 축 늘어진 최 여사의 몸에 안전벨트를 매주었다. 서두르자. 오늘 안에 갈 수 있을란가 모르겠다. 시동을 걸면서 말했지만 최 여사는 약기운에 취해 대꾸가 없다. 부지런히 달린다고 달렸지만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다. 최 여사의 몸 상태를 보니 더 이상 가는 건 무리일 것 같았다. 다행히 갓길에서 한옥산장 3km라고 쓰인 안내판을 발견했다. 나는 산장을 향해 뻗은 좁은 오솔길로 차를 몰았다. 전통 한옥 양식을 따라 지은 펜션은 기대 이상으로 아늑하고 편안했다. 궁중 한식으로 거하게 한상을 차려 저녁을 먹고 최 여사와 함께 아궁이에 군불을 지피며 타오르는 불꽃을 구경했다. 한동안 불을 쬐며 멍하니 불빛을 바라보던 최 여사가 언제 챙겨왔는지 품속에서 비단 보자기에 싼 위패를 꺼냈다. 그리고 한참을 어루만지더니 휙 불 속에 위패를 집어넣었다. 뭐하는 기고? 갑작스러운 행동에 깜짝 놀라 쳐다보았다. 최 여사의 표정은 고요한 수면처럼 평온했다. 내 욕심 챙기느라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대. 이제 보내줘야지. 아, 엄마가 곧 떠나는구나. 아버지 곁으로 떠나는구나. 나는 코를 훌쩍이며 최 여사 옆에 바싹 붙어 앉아 가만히 야인 어깨를 감쌌다. 따뜻한 물을 가득 채운 나무 욕조에 최 여사와 함께 들어갔다. 부드러운 수건으로 최 여사의 몸을 닦아주자 기분이 좋은지 빙그레 웃는다. 내랑 같이 목욕하는 거 처음인가 하나? 네 6살 때까지 목간통 데리고 댕겼는데 뭔 소리고? 그런가? 수건에 비누 거품을 내기 위해 잠깐 손을 놓았을 때였다. 갑자기 최 여사의 몸이 욕조 안으로 쑥 들어갔다. 깜짝 놀라 얼른 머리부터 물 밖으로 끄집어냈다. 다시 발작이 시작됐다. 최 여사는 눈을 홉뜨며 내 품 안에서 경련을 일으켰다. 입에서 흘러나온 토물을 닦아주고 꺾인 손마디를 부지런히 마사지에 풀어주자 이내 몸이 쭉 늘어진다. 나는 그런 최 여사의 몸을 끌어안고 타박했다. 그니까 무슨 목욕이냐고. 최 여사는 푹 하고 숨을 내쉬더니 힘겹게 눈을 떴다. 냄새남은 너 아버지가 좋아하겠나? 오늘따라 자꾸 불안해지는 소리만 한다. 예정된 시간이 다가오는 느낌이다. 문 밖에 사자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기분. 심장을 누군가의 억센 소나기가 꽉 움켜쥔 것처럼 답답했다.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는 엄마한테서 냄새라도 좋다. 최 여사의 목덜미에 코를 파묻으며 말하자 최 여사가 낄낄 웃으며 내 머리에 약하게 꿀밤을 먹였다. 수치 얼마 남지 않은 최 여사의 머리를 곱게 빗겨주고 나란히 이부자리에 누웠다. 오늘 자고 내일 되면 할매 스님 보러 가는 거야. 알았지?
나는 마지막으로 최 여사에게 당부하고 눈을 감았다. 할매요. 우리 엄마 오늘 밤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까무룩 잠이 들려는 순간이었다. 먼저 잠든 줄 알았던 최 여사가 신음소리를 흘렸다. 곧이어 부드러운 스탠드 불빛이 방을 밝혔다. 또 모르핀을 놓으려는 모양이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맞았는데 잠이라도 편안하게 주무시게 내버려두지. 그놈의 암세포는 쉬지도 않고 엄마 몸을 질겅질겅 물어뜯는 모양이다. 나는 계속 잠이 든 척 움직이지 않았다. 지금 일어나서 엄마 얼굴을 보면 또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마지막까지 웃는 모습만 보여주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깨기가 싫었다. 한동안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곧이어 모르핀 앰플의 꼭지를 따는 소리가 들렸다. 휴, 이를 악물고 있던 최 여사가 한숨을 내쉰다. 그런데 이제 곧 꺼질 줄 알았던 스탠드 불빛이 계속 켜진 채다. 한동안 방 안에 정막이 감돌았다. 그러더니 다시 모르핀 앰플을 따는 소리가 들렸다. 통증이 심하면 2개까지는 괜찮다고 했지만 눈물이 비어져 나왔다. 나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꼭 깨물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내려와 금세 베개를 적셨다. 그리고 이어지는 3번째 앰플을 따는 소리. 설마. 나는 벌떡 일어나 주사기를 든 최 여사의 팔을 붙들었다. 이미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다. 나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엄마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최 여사는 그저 조용히 웃을 뿐이다.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평화로운 얼굴이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세차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엄마는 받아들였을지 몰라도 나는 아니야. 난 아직 엄마를 보낼 준비가 안 됐다고. 엄마가 야윈 손으로 내 볼을 쓰다듬었다. 마르고 거칠지만 따뜻한 손. 이 세상에서 하나뿐인 엄마의 손. 보내도.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지금 주사기를 빼앗으면 단 며칠이라도 엄마의 영혼을 곁에 붙잡아둘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대로 손을 놓아드리면 엄마는 고통에서 영원히 놓여나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버지 곁에서 쉴 수 있다. 나는 어금니를 깨물었다. 그리고 손에서 힘을 뺐다. 최 여사는 마지막 진통제를 천천히 팔뚝에 주입했다. 이내 힘없이 자리에 드러눕는다. 나도 엄마 옆에 나란히 드러누웠다. 눈물 때문에 자꾸만 엄마 얼굴이 흐려졌다. 우리는 조용히 서로를 마주 보았다. 축 늘어진 엄마의 손을 끌어다 내 뺨이 얹었다. 조금이라도 오래 엄마의 체온을 느끼고 싶었다. 마지막으로 무슨 말이든지 하고 싶었다.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목이 메어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최 여사가 그런 나를 향해 인자하게 미소를 지었다. 마치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는 듯 너는 내게 넘치도록 훌륭한 딸이었다고 엄마의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다. 애미 먼저 가서 미안해. 최 여사의 눈이 스르르 감겼다. 그렇게 나의 사랑하는 엄마는 내 곁을 영영 떠나갔다.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자갈치 아줌매는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서 바닥을 치며 오열했다. 민석은 고개도 들지 못하고 상주 노릇을 했고 동발 아저씨는 구석에 앉아 묵묵히 술을 마시다 돌아갔다. 나는 일부러 한시도 앉거나 쉬지 않고 바쁘게 몸을 돌렸다.
끊임없이 조문객들에게 술과 음식을 나르며 자꾸만 차오르는 슬픔을 걷어냈다. 효리와 정화도 내려와서 현진과 함께 옆에서 열심히 일을 도왔다. 친구들의 조용한 위로에 조금은 힘이 났다. 어느새 이틀 밤이 지나고 대부분의 조문객들도 모두 빠져나간 새벽, 텅 빈 빈소에 홀로 앉아 인자하게 미소 짓고 있는 최 여사의 영정사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였다. 최 여사가 조용히 다가오더니 다소곳이 내 옆에 앉았다. 아프기 전처럼 얼굴이 화사하다. 지난번에 선물했던 연분홍색 스웨터까지 입고 있다. 채, 살아있을 때는 한 번도 안 걸쳐보더니 아버지 보러 간다고 때때옷 입었구나. 고나제, 밥은 묻나? 아니. 나는 딴청을 피우며 건성으로 대답했다. 밥무야지. 먹는 대로 힘쓴데. 섭하제. 뭐가? 애미 없으니까. 별로. 한동안은 맴이 많이 헐기다. 그래 지내다 보면 좋은 사내도 나타나고 또 아도 낳고. 그러다 보면 차차 잊어질 기다. 내 그럴지 안 그럴지 엄마가 어찌하노? 애미가 모르는 게 어디 있나? 차라리 귀신을 속여라. 귀신 아이가? 얘기신가 언년. 아버지 보러 가니까 좋나? 좋지 이년아. 최 여사가 흘끔 내 얼굴을 들여다봤다. 가시나 얼굴에 김이 낀 거 봐라. 내가 누구 때문에 이래 됐는데. 와, 내 때문이고? 당연하지. 할매 스님 한번 찾아가거라. 스님은 와. 에스리보이 사탄 신기다. 쿡, 웃음이 터져나온다. 어깨를 들썩이며 킥킥대자 최 여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 내는 이제 가야 한다. 애미한테 뭐 할 말 없나? 할 말 없음 엄마 간대. 나는 돌아서려는 엄마의 다리를 얼른 붙잡았다. 잠깐만. 와, 이제 가면 아주 안 오나? 안 가면 안 되나? 안 오려고 했는데 또 눈물이 볼을 따고 흘러내린다. 다 말라버린 줄 알았는데 아직 눈물이 남아있다는 게 신기하다. 최 여사가 자상한 얼굴로 머리카락을 곱게 쓸어 넘겨주곤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러더니 꼭 끌어안고 등을 토닥여준다. 딱 오늘까지만 울어야 한대. 알았지? 착한 아이처럼 고개를 끄덕이는데 어느새 최 여사는 문지방을 넘어 바깥에 서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얼굴을 돌아보더니 환한 미소와 함께 아련하게 사라졌다. 나는 여전히 날 향해 미소 짓고 있는 영정사진을 향해 조그마하게 중얼거렸다. 안녕, 엄마. 깐타피아 코스프라떼. 장례식을 마치고 민석이 부부와 함께 엄마 유품을 정리했다. 창고처럼 쓰던 작은 방에서는 옛날 물건들이 끝도 없이 쏟아져 나왔다. 유치원 때부터 쓴 일기장을 한 권도 빠짐없이 모아두질 않았나. 매년 어버이날마다 만들어서 갖다 준 종이 카네이션까지 차곡차곡 상자에 담겨 있었다. 와, 이것도 있네.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야구 배트를 찾아내곤 탄성을 질렀다. 유품을 정리하랬더니 보물찾기 놀이를 하고 있다. 대강의 정리를 마치고 민석이 부부를 배웅하고 들어오는데 문득 유품들이 담긴 상자 위에 놓인 구식 노트북이 눈에 들어왔다. 엄마가 썼던 노트북이다. 슬쩍 전원을 켜보니 저장하지 않은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라는 창이 떴다. 확인 버튼을 클릭해 문서를 열었다.
그러자 알 수 없는 글자들이 화면을 줄지어 채웠다. 간타비아 거스브라데, 따비아 고스브라데, 간타비아 고스브라아떼, 간타비아 고스브라떼. 쭉 스크롤을 내리면서 보니 서서히 오타가 줄어들고 마지막 줄에 제어사가 남긴 문구가 나타났다. 깐따삐아 꼬스프라떼. 평생 못할 줄 알았니 이년아? 크크. 얼굴은 웃는데 눈에서는 눈물이 나온다. 나는 발밑에서 재롱을 부리는 개들을 안고 웃음을 터뜨렸다. 저게 참말로 내 새끼고? 가가 어찌 네 새끼고 내 새끼지? 조카 새끼인 새끼 아이가? 민석이와 신생아실 유리벽에 얼굴을 붙이고 미친년 미친놈처럼 희죽거렸다. 간호사가 안고 있는 아이는 대체 누굴 닮았는지 확 깨물어주고 싶을 만큼 사랑스러웠다. 한참 자식 구경에 넋 지나간 듯했던 민석이 자상하게 웃으며 말했다. 안에 들어가봐라. 순영이가 네 언제 오냐고 난리치더라. 나를? 의아해하며 병실에 들어가자 순영이 아직 붓기가 안 빠져 띵띵 부은 얼굴로 반색을 했다. 와! 순영이 가까이 오라고 손짓을 하더니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사정을 했다. 언니, 나 담배 하나만. 야가 큰일 날라고. 10달 동안 참느라 죽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어휴, 이것이 알을 놓더니 정신줄도 놓았나? 나는 한숨을 쉬면서도 주섬주섬 가방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여 건네주었다. 나 간모금만 벼야한데? 순영이가 좋아라며 얼른 받아들더니 맛있게 한 모금을 빨았다. 그러더니 잽싸게 또 한 모금을 빤다. 어허, 이리 내놔라. 진땀을 흘리며 담배를 빼앗으려 실랑이를 하는데 타이밍도 기막히게 식기를 든 간호사가 들어왔다. 병실에 자욱한 담배연기를 본 간호사의 얼굴이 대번에 일그러졌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미쳤어요? 어느새 담배는 내 손가락에 끼어져 있다. 그니까 나가서 비우라니까. 순영이 기운 없는 목소리로 말하며 휙 돌아 누웠다. 아, 그게 아니고. 난처한 얼굴로 헤헤 웃으며 얼른 담배를 비벼 끄는데 민석이까지 뛰어들었다. 뭔데? 뭔 일이고? 아니 이 아가씨가 글쎄. 민석의 눈이 화등잔이 됐다. 야, 박 기자, 이 꼴동가시나. 담배가 산모한테 얼마나 나쁜데. 당장 고지라. 간다 가. 민석에게 떠밀려 병실을 나가며 돌아보자. 순영이 빙그레 웃으며 손을 흔들어준다. 어이구, 저 화상. 나도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 보였다. 간다삐야 고스프라떼. 뭔 제목이 이러노? 완성한 소설을 보내고 1시간도 안 돼 현진이 불이 나게 전화를 걸었다. 읽어보고 괜찮으면 편집장한테 갖다 주기나 해. 뭐 네 글솜씨 안 봐도 뻔하지. 다른 출판사에는 안 보냈지? 내 말고 다른 편집자한테 넘기면 국물도 없대. 알았으니까 서둘러라. 내는 인내심이 조금 부족해가. 수화기로 전달되는 현진의 웃음소리가 호쾌했다. 알았어. 길어야 일주일이다. 그리고 며칠 후 러시아어라 꽉 막힌 길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현진이 전화다. 와! 노이즈 때문에 뭐라고 하는지 잘 안 들렸다. 차를 앞으로 조금 전진시키니 그제야 좀 들리기 시작한다. 와! 때마침 앞차가 출발해서 다시 차를 전진시켰다. 그러니까 또 안 들린다. 에라이, 통신회사 바꿔야지 안 되겠구마. 나는 투덜거리며 차를 약간 후진시켰다. 뒤에서 오던 차가 깜짝 놀랐는지 클렉슨을 요란하게 빵빵거렸다. 옆을 지나치며 욕설을 퍼붓는 운전사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날려주고 통화를 계속했다. 이제 들려? 응, 이제 좀 들린다. 결정됐다. 뭐가? 아따 가시나. 네 소설 출간하기로 결정됐다고. 편집장이 당장 계약하자고 난리다 난리. 조건도 파격적이야. 흐흐흐, 그래? 무엇이 좋아 그래 웃노? 그럼 우냐 이년아? 우짤래? 우짜긴 계약금 3천에 인세 10% 아니면 안 한다. 썩을년. 알았다. 서울엔 언제 올라올 거가? 곧 책 예쁘게 만들어야 한대. 전화를 끊으려다 다시 얼른 현진을 불러세웠다. 와, 책 만들 때 말이다. 앞에다 헌사 하나 붙여라. 골고루 하네. 그래, 뭐라고 붙여줄까? 사랑하는 엄마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알았지? 사랑하는 엄마에게 받아 적었나? 내가 빙축이가. 알다. 고마 끊어라. 나는 낄낄 웃으며 전화를 끊은 뒤 머리를 쓸어넘기며 심호흡을 했다. 이내 길이 시원하게 뚫리기 시작했다. 엑셀을 천천히 밟으며 휘파람을 불었다. 입술을 딱 오므리고 혀를 이빨에 딱 붙이고 곧 입술 사이에서 연한 휘파람 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는 언덕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갔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송화진 작가님, 너무 멋지세요. 소설을 읽으면서 많이도 웃었고 목이 메일 정도로 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행복했고요. 이 한 권의 책으로 송화진 작가님의 왕팬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함께해 주신 독자 한 분 한 분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행복을 빚어나가는 멋진 오늘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